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식량과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농업연구관 박수형입니다. 오늘 고품질 안전배추 재배기술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95년도부터 국립원의 특작과학원에서 배추 품종 육종을 하여 왔습니다. 이게 무도 만들었는데 이게 보통 농가분들이 이거 딱 보시고 제가 만든 품종을 보시고 품종을 만드신 겁니까? 품종을 망치신 겁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보시면 정말 맛없게 생겼잖아요. 이게 엄마이고 이게 아빠입니다. 엄마와 아빠를 교배를 하였을 때 정말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생긴 이러한 그 채소를 저희가 재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은 국내에는 100% F1 일대 잡종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일대 잡종을 만들기 위한 양친을 개발하는 게 제가 여태까지 해온 일이고요. 그 양친을 개발하는 데에는 보통 한 10년에서 20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하나의 우수한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20년에서 30년이 소요가 되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배추가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배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 국내에 배추 항암 물질이 다량 함유되었다는 것은 2011년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그 전에는 항암 물질의 대표 물질로 브로콜리, 물론 저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이 브로콜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배추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항암 물질로 배추의 겉잎 쪽에 특히 이 브로콜리보다 더 많은 글루코시놀레이트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 배추과 채소에 있는 기능성 성분들인데요. 이 항암 물질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플라보노이드들 종류들이 상당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김치는 좀 싱겁게 해서 많이 드시면 상당히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활력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재배 중인 배추과 채소는 배추, 무, 양배추, 브로콜리, 콜라비, 브뤼셀 스프라우트, 콜리플라워, 꽃, 양배추 이렇게 있는데요. 이 다 유사한 글루코시놀레이트 종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하면 대표적인 항암 물질의 하나입니다. 이제 배추를 어떻게 재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게 일반적인 하우스 봄, 여름, 가을, 겨울 배추의 12예입니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보시면 이제 여름 배추 12예를 보시면 여름 배추 이 요소의 총량은 10아르를 기준으로 42kg인데 밑거름은 10kg를 준다는 뜻이고요. 정식 후 15일에 15일차 되었을 때 요소와 염화가리를 8kg와 5kg 10아르 300평 기준으로 이렇게 준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또 가끔 보면 이거보다 그 추천량이 더 많은 곳도 있고 추천량이 더 적은 곳도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보통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 해당 추천량은 제가 25년 정도 배추를 재배를 하면서 꾸준하게 1년에 2기작씩 재배를 하였을 때 염류 장애가 나타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양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포장의 비옥도가 낮을 경우에는 이거보다 좀 더 양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적게 필요합니다. 이제 유한 비료하고 일반 요소 비료하고의 차이를 많이 또 물어보십니다. 유한 비료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나 터널 봄배추 아주 땅의 지온이 낮아서 물에 이게 비료가 잘 녹지 않는 그런 시즌에는 유한 비료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질소질은 20%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요소 비료보다 좀 더 비싸지요. 이렇게 봤을 때 단위 함량당 그 비용을 생각했을 때에는 유한 비료보다 요소 비료가 훨씬 더 우수하고요. 정말 봄에 막 일찍 전진 재배를 해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한 비료는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 아래에 얘는 비료 잘못 넣으신 예예요. 이렇게 주시고선 아주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비료가 밖으로 나와 있으면 햇볕에 의해서 많이 용출이 되고요. 또 그리고 무엇보다 염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이파리 부분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지는 않고요. 보통은 비료 살포기 등을 이용을 하셔서 비료를 주시면 됩니다. 밥 만들기 하실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비료량은 이게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끔 빼먹으시는 게 뿌리혹병이나 벼룩 잎벌레 약제를 밥 만들게 할 때 같이 넣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거는 뿌리혹병이 없는 밭이나 벼룩 잎벌레가 없는 밭은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여름철에 특히 고랭지 지역에서는 이거를 2개를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됩니다. 퇴비와 일반 비료와 뿌리혹병, 벼룩 잎벌레 약을 같이 한꺼번에 밭을 만들 때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뿌리혹병이라는 게 어떤 병인지, 과거 1998년도까지는 이게 별로 발생하지 않는 병해충이어서 저희 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제는 울릉도까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이제 병이 만연을 하였고요. 그 이유는 이 병해가 토양 전염성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특히 고랭지 지역에 이게 이제 저쪽에 강릉 안반댁 쪽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 윗밭은 병이 잘 생기지 않는 밭이었고 아랫밭이 병이 많이 생기는 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랫밭은 공동으로 단체로 이제 뿌리혹병 방제 약제를 방제를 했고 위에 밭은 나는 안 나오니까 안 할래 했는데 이게 태풍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농작물에 있는 집기류들이 이 위로 떨어지면 거기에서부터 뿌리혹병이 발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산이나 이런 지역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였고요. 이 해에도 강릉이 위쪽에서 발생을 해서 이 밑에 밭은 방제를 하였지만 윗밭에서 발생한 병원균이 물을 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쭉 다 오염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뿌리혹병 같은 경우에는 방제를 할 때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과거에는 무사마귀병이라고 불렸는데 지금 이제 뿌리혹병이라고 부르지요. 토양 중에 있는 유주자가 유주자도 있고 이게 포자 형태로도 있습니다. 포자 형태로 있으면 토양 중에 과거에는 7년 정도 생존한다고 연구가 되어 있는데 최근 연구 결과 13년까지도 생존이 가능하다는 아주 고약한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이거 관련하여 연구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혹이 형성이 되었을 때 혹 내부를 보시면 요 단면이 머리카락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작은 단면 안에 이와 같이 많은 포자가 있습니다. 이 포자는 땅속에서 13년을 견딜 수 있고 발화된 유주자가 있습니다. 유주자는 물만 마르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이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게 이 뿌리혹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균주의 레이스가 다릅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하듯이 이게 조금 비유가 다르겠지만 이 병원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 13가지 종류나 있습니다. 그것들이 보면 이렇게 뿌리 혹을 만드는 모양이나 형태가 굉장히 다르고요. 이것들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4종류, 5종류까지 합쳐지면서 병원성이 더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병이 발생한 곳은 병을 없애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 포자에 따라 이 균주에 따라서 병에 발생하는 형태가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제를 위해서는 경종적으로 병원균의 전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통들 교육 굉장히 많이들 하시고 센터에서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게 전염 경로 차단한다는 게 농기계 세척하라고 하는데 이 뭐 적당히 세척해가지고는 이 포자가 떨어지지도 않지요. 관계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이거 굉장히 어렵고요. 상토 소독, 이병주 제거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안반대기에 올라가서도 보면은 그냥 병 들어서 수확 못하면 그냥 그 로타리 갈아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로타리를 해서 갈아버리시더라도 그 다음 잡기가 잘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환경과 이 농가분들이 이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딱히 밭에 병이 많이 나온 밭에 이병주를 제거를 하지 않아도 다음 잡기에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이병주는 제거를 해 주시는 게 토양 중에 해당 병해충의 밀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경종적 방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석회시용들 많이 하시고요. 대체 작물들 많이 재배를 하십니다. 방제를 하실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게 요즘에 이제 PLS라고 해서 아무 약제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화학적 방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이나 들어가셔서 한국작물보호협회 아니면 작물보호제 지침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딱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에 작물명의 배추, 그다음에 병해충명의 뿌리옥병을 넣으시면 이와 같이 해당 약재들이 이렇게 쭉 여러 페이지, 여기는 한 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중 각각을 여기 보기 있죠? 지침서 보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지침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표, 다조멧 잎제라는 건 유효 성분이고요. 그다음에 상표는 바사미드, 다조미드, 크린소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추의 뿌리옥병과 시스트 선충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약재이고요. 정식 4주 전에 토양 혼화 처리를 하고 시바르당 30kg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한 종류의 약재만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병원균이나 이런 것들이 저항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다양한 종류의 약재를 활용을 하고, 뿌리옥병 같은 경우에는 4-5개의 균주가 이게 융합이 되면서 병원성이 더 강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본인 밭에 뿌리옥병 방제가 작년에도 안 됐고 재작년에도 안 됐다, 올해 불안하다 싶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약재를 동시에 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미리카트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배추에 뿌리옥병을 할 때 여기 해당하는 방법을 보시면 정식 전에 뿌리를 침지를 하는 처리입니다. 그래서 안전 사용 기준과 횟수가 있으니까 이걸 지키셔가지고 우선 잎제를 토양 속에 넣고 정식 전에 침지 처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방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대체작물을 재배를 하는 방법입니다. 배추를 심고 배추를 심었을 때 이렇게 뿌리에 혹이 형성이 되는데, 동일한 포장에 양파를 심고 배추를 심었을 때는 이렇게 뿌리가 상당히 정상적으로 잘 발육이 되고요. 또 당귀를 심고 배추를 심었을 때도 잘 발육이 됩니다. 강원도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옥수수 심고 배추 심으면 어떻습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실험은 안 해봤는데 옥수수 심고 배추를 심었을 때는 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심고 배추를 심을 경우에 만약에 뿌리옥병이 발생하는 포장은 이 약재로 미리 방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추 충해인데요. 이 부분은 잠시 쉬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